우리 동네 땅값은 제가 봐도 뻔해요. 여기도 지역 소멸 지역에 해당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지 않고 거주만 하는 렌트 형태로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뭔가 정책적인 어떤 대응책을 굉장히 빠방하게 나오면 이거는 일종의 몰핀을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시기를 늦출 뿐이지 대세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집값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더군다나 인구 문제까지 최근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다르다. 훨씬 더 깊은 하락이나 장기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집값 동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까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유튜브 채널 여의도 맨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조금 진단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반등했다는 기사가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진짜 반등을 한 건지 아니면 요만한 것 같고 너무 침소봉대한 건지 궁금한데요. 요즘엔 떨어지는 속도도 컸고 떨어지는 지역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반등이라는 것을 좀 크게 보도한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전반적인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분명 부동산 시장에 남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 번 더 텀을 기다리겠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정책적인 변화 기조를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추가적으로 1가구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말 부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세 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그런 형태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좀 더 열어주는 추가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적 기조만 가지고도 벌써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갖춰졌던 모든 프레임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내년에 또 우리나라도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나라도 자가 거주율이 60%가 넘습니다. 60% 남짓 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권에서 유권자 표심을 얻으려면 집이 없는 사람보다 그래도 집장만 한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이 조금 더 손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뭐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를 공부하다 보니까 중요한 레슨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 대선이 한 30만 표 차이로 결정이 난 굉장히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대선을 거의 승패를 가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표에서도 확인됐던 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 봉선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봉선 1동 이쪽은 우리 서울로 따지면 대치동 같은 곳이에요. 이쪽이 집값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한 10억이 넘어요. 광주인데도. 그런데 이 봉선 1동에서 거기에서 투표함을 열었는데 득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광주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반대쪽을 투표한 비율이 40%예요. 네. 이게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중량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세금이나 그들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했더니만 정권마저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광주에 봉선동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전에 둔산 뭐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정권 바뀌었다라는 인식도 충분히 정치권에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끌이니 뭐니 해서 집 가지고 있는 분들마저 우리 집값 하락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출마하는 많은 후보자들이 재선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뭔가 해답을 주지 않고서는 재선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당과 야당이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지난 대선 때처럼 부동산 규제를 또 풀고 부양책 아닌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도 충분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거다라고 보는 세력들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해서 이게 본격적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집값 하락이 계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조금 더 우리가 좀 장기로 시야를 좀 넓혀서 이번에 집값 하락이 좀 다른 점이 있다. 진짜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때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 부동산 하락은 옛날하고 다르게 반등이 아니라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방에서는 앞으로 반등을 찾기 어려운 지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과 수도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수요를 이끄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제 하나는 가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대 수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가수요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전에 대가족 제도였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1인 가구 등 가구 수가 분할되는 게 별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때는 대가족이니까 3대가 같이 살고 큰아들 장가가도 나랑 같이 살고 작은아들 장가가도 또 같이 살다 보니 인구 숫자 자체가 늘어난다 줄어들었나가 집 자체 수에 큰 영향을 덜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숫자가 줄어들지만 핵가족화됐고 더 심하게 말하면 1인 가족화됐잖아요. 그래서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가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지금은 인구 숫자 줄어드는 걸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버퍼 역할을 해줄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은 특히 영향은 덜 할 건데 문제는 지방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실수요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코로나 때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시에서 전출자가 더 늘었고 전입자가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 준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더 이상의 오퍼튜니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제2의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으로 오는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요. 이거는 2023년 경기가 본격적으로 더 안 좋아질 상황으로 보여지는 지금 그 성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방에서는 앞으로 좀 부동산의 반등을 바로 찾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번에 정치권에서 뭔가 정책적인 어떤 대응책을 굉장히 빠방하게 나오면 이거는 일종의 몰핀을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시기를 늦출 뿐이지 대세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네. 앞으로 그럼 가구 수가 뭐 20년대 후반 내지는 30년대 한 초중반 정도엔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가구 수가 주는 과정에서 지역의 소멸은 더 가파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역은 걱정이 더 심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든 거고, 그 줄어든 가구 수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지는 지역이 사실 서울과 수도권이다라고 보시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실거주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자리 잡아 왔잖아요. 근데 이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뭐 주거 형태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의 변화도 좀 생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일본을 보고 우리가 많이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최근 주택을 보유하려는 습성보다는 아니면 그냥 거주의 목적에 더 주안점을 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부동산을 잘못 취득했다가 진짜 20, 30년 동안 목돈이 묶인 사례, 그리고 우리 동네 땅값은 제가 봐도 뻔해요. 여기도 지역 소멸 지역에 해당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지 않고 거주만 하는 렌트 형태로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서울과 수도권은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모두라고 보이진 않아요.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도시가 형성됐던 국가들을 보면 뭐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많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아무리 저출산 고령하고 인구 소멸이 일어나도 서울과 같은 거점 지역에서 흔히 말해서 핫플레이스는 집값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건, 분명 행정구역은 뉴욕인데 뉴멕시코 지역에 앨버커키나 이렇게 약간 외진 곳보다 뉴욕 시내인데 집값이 더 싼 곳이 있어요.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한복판에 있는 집인데 오히려 저기 뭐 지방에 있는 스코틀랜드 끝에 있는 그런 곳보다 집값이 싼 동네가 생겨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슬슬 생길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이제 집값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학군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저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학군은 여전히 중요할까요? 어떨까요? 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을 장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네트워크를 계속 들어가서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먼저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네트워크 효과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언급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연고예요.
네트워크가. 옛날에 우리가 처음 이촌한도 현상 있었을 때도 서울에 올라갈 때 서울에 야 사촌형이 어디 있으니까 글로 가봐. 그러면 일자리라도 알아봐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산다라는 것은 나 혼자 집에 있는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연고라도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그걸 철저히 연고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한 프로젝트가 끝나서 아 우리 회사가 다음 프로젝트 뭔가 수주해야 또 먹고 사는데 뭐가 있을까? 그것을 제일 빨리 캐치하는 건 신문에 공고 난 다음에 거기 트라이 하면 이미 늦어요. 암묵지에 있었을 때 먼저 야 나가 거기 참여하면 안 돼?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종이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판교의 IT 회사들, 여의도의 뭐 증권사들 이런 곳에서 다음 프로젝트 뭐가 논의되는지 제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세컨 찬스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IT 분야에서 웹 디자이너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저 땅끝 해남마을에 혼자 있다고 나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일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교육이 또 많은 정보가 수반되어야지만 성과를 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돼지엄마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어느 학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반을 만들자 이런 오피니언 리더 어머니들에 의거해서 뭐 굉장히 큰 경제적 성과를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 좋은 것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치동이 이제 대표적으로 학군 좋은 지역을 얘기하는데 대치동에 은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어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연어족. 대치동은 여러 그 은어가 있는데 원래 대치동 주민이라고 해서 대원족이라는 게 있고 대치동 원래 주민 해서 대치동에 계속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연어족은 뭐냐면 아버지 세대 때 우리 자식들 교육시켜야지 하면서 옛날에 거기 파락군이 된 이유가 경기, 서울, 뭐 중동 이 좋은 고등학교 글로 내려갔잖아요. 자식 교육 때문에 갔는데 거기는 옛날에 살 곳이 아니었는데 늪지대였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대치동 집값이 더 뛰어가지고 나도 큰 수혜를 보고 애들도 좋은 학교 보냈다.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억을 찾아서 자식들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다가 그 자식들이 또 교육을 시킬 때가 되니까 대치동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연어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어가 있을 정도로 요즘도 학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먼저 움직였던 나라가 일본인데 물론 우리나라가 강도가 뭐 훨씬 강하지만 네.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게 이 시점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일본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특정 노른자의 지역은 일본이 대세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자나 이런 곳은 사실 아주 견고한 흐름을 계속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 흐름을 볼 것 같아요. 현재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이 자기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부동산 아니면 증권 아니면 아주 클래식한 전기차 붙은 그런 금융상품들 사고 뭐 이 정도가 일반적일 겁니다. 뭐 금이나 그런 대체 투자도 있겠지만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증시에 있었던 그나마 있었던 돈도 부동산으로 넘어가기 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로 슬슬 일본의 국민연금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본 증시에 투자했던 일본의 국민연금 자금을 일부 줄여야겠죠. 이제 쌓이는 게 아니라 나갈 돈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것과 교묘하게 맞물려서 일본 증시가 또 잃어버린 20, 30년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2030년대 중반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쌓이는 게 아니라 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증시의 두 번째 대주주, 세 번째 대주주가 대부분 국민연금이잖아요. 그 돈들을 계속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드려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큰 펀딩이 어디서 또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까요? 그렇게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본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해진 게 행동주의 펀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10만 전자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10만 전자는커녕 5만, 6만, 7만 전자로 왔다 갔다 10년 지난다?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이럴 거면 배당이라도 많이 해라. 이런 생각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가 대거 붐이 일어났던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 흐름들이 이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흐름을 우리가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증시했던 돈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으로 더 많이 당분간 또 흘러가서 노른자의 지역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시장 전체로 볼 때는 혹시 지금은 뭐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라 하더라도 언젠가 이제 반전의 신호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변곡점 같은 게 온다면 어떤 신호를 우리가 포착해야 될까요? 예, 저는 뭐 제 지론이에요. 뭐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에서 가장 큰 회귀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변화 요인은 뭐냐, 모멘텀은 뭐냐 하면 가장 큰 가중치는 웨이트가 제일 큰 건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금리가 급등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 금리가 부동산을 가장 큰 좌지우지하는 그 요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집값을 집계하기 시작한 거는 86년도입니다. 86년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그려보시면 거의 45도에서 30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요.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또 멈췄다가 올라가긴 하죠.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다음에 1990년대 초반 뭐 몇 군데 이제 잠시 멈추는 구간이 있는데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 동안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준금리 올라갔을 때 같이 뭐 떨어지고 기준금리 떨어지면 올라간다 그런 관계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크게 부동산에 영향을 줬느냐? 철저히 정책이에요. 지금도 그 정책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준금리는 오른 채 계속 유지되고 있고 더 올라갈 상황인 걸로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어떻게 됐나요? 불과 6개월 만에 한 6%대에서 거의 3%대 후반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왜? 정책적으로 푸시했잖아요.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야 지금 대출금리 받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 야 정책적으로 대출금리 낮춰 하니까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는 낮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특례보금자리 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파격적인 수준의 이 지원책이거든요. 이런 지원책이 나오니까 9억 이하의 부동산 시장을 가진 곳에서는 이제 들썩들썩하기 시작했고 추가적인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매매 또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룸을 여니까 반등 비슷한 시그널도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결국 부동산을 좌지우지한다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가 6%든 7%든 상관없는 정책 변화가 하나 있죠.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용적률이에요. 우리나라 70년대 건설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용적률을 200%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아파트 지어질 때부터는 이제 용적률을 300%로 올렸죠. 그러다가 400%까지도 올렸다가 다시 300%로 낮춘 게 일반적인 지금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300%로 낮춘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용적률을 500%도 얘기도 있잖아요. 그걸 올려버리면 원래 내가 이 집에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아니라 한 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말씀드리면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한 채 반을 가진 거니 단순 계산하면 15억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 지금 사서 15억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이자 부담 1억 내고 말지 뭐 이런 수요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보다 부동산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더 큰 요인은 팩터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풀릴지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자 이렇게 부동산까지 알아봤습니다. 명지대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박종호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